오늘은 NCS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NCS 문제 해결 능력. 지난 시간에 그 NCS 문제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은 보통 이제 면접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필기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필기 시험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언어 추리와 그리고 최선의 선택, 그리고 결과 추론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최적해 구하는 거. 이것은 이제 약간 수리 능력에 관련된 거지만 수리 능력보다는 좀 쉬우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법조문 같은 걸 주거나 어떤 자료를 주고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수능 시험에 나왔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언어 추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최선의 선택하고 결과 추론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직접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3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 네 가지 행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식화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지역에서 수박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HC의 상황을 가정한 글이다. HC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HC가 취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수박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며 인근에는 도시 B와 C가 있다. 두 도시에는 수박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어 HC는 이익이 많은 어느 한 곳에만 재배한 수박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A지역에서 수박 한 개의 생산비는 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A지역에서 수박을 생산해서 B나 C로 팔고 있는데요. 자, 일단 A지역에서 수박의 값은 한 개당 200원입니다. 그리고 A지역에서 B도시에 있는 시장과의 거리는 5km이고, 운송수단으로는 경운기만 가능하며 운송비는 킬로미터당 20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지역에서 C도시에 있는 시장까지 거리는 8km고, 여기까지는 8km고요. 운송수단은 트럭만 가능하고 수박 한 개의 운송비는 30원입니다. 비싸네요, 이건요. 그러면 한 개당 운송할 때 여기는 얼마가 드는 거죠? 한 개당 운송할 때 1kg 20원인데 5km니까 100원이 드는 거겠죠. 운송비가 100원이 드는 것이고, 여기는 운송비가 240원이 들면 원가 200원 합쳐서 여기는 300원이 원가고요. 여기는 440원이 원가가 되겠군요. 자, 아직 재배된 수박은 하나도 없으며 두 도시에 수박을 판매함으로 인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 자,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한 개의 가격이 500원일 경우 수박을 재배하여
B도시의 시장에 판매할 것이다. 500원씩 받으면 200원씩 이익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옳죠. 옳은 이야기고요. 트럭의 운송비는 변하지 않고 경운비의 운송비만 10원 감소해서 수박 한 개 가격이 300원일 경우에도 수박을 재배하여 B도시의 시장에 판매할 것이다. 이게 10원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운송비는 이쪽이 50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원가가 250원인데 수박 가격이 300원이라면 50원의 이익이 나니까 그때도 역시 B에다가 팔아야 되겠죠. 여기는 워낙 지금 원가가 비싸게 뜨니까요. 운송비가 비싸니까요. 디귿, 경운기의 운송비는 변하지 않고 트럭의 운송비가 10원 감소해서, 자, 경운기는 그냥 그대로 20원이어서 원래 100원 그대로 있고요. 트럭만 이게 30원이었던 것이 10원으로 감소를 했대요. 그러면 운송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운송비는 80원이 되는 거예요. 수박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경우라도 수박을 재배하여 B도시의 시장에 판매할 것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죠? 280원이잖아요. 300원이면 이쪽은 아까 이렇게 하시면은 300원이 원가고 이쪽은 280원이니까 당연히 C에다 팔아야 되겠죠. 있을 수가 없죠. 수박 한 개의 가격이 250원일 경우 수박을 재배하여 B도시의 시장에 판매할 것이다. 한 개 가격이 250원이면 손해니까 우리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판매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뭐 수리 문제이긴 하지만 뭐 복잡하진 않죠. 계속 그 조건을 따져가면서 체크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의 공무원 자전거 동호회 회원수는 총 42명이고 평지 운동을 좋아하는 평지 선호팀과 산악 운동을 좋아하는 산악 선호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평지팀하고 산악팀하고 나눠져 있대요. 자전거가 평지팀하고 산악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팀은 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장거리부와 단거리부로 나눠져 있답니다. 즉 이것도 장거리, 단거리, 산악도 장거리, 단거리. 자, 아래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산악 선호팀의 장거리부 회원수는 몇 명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 회원수가 지금 42명입니다. 총 회원수는 42명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들이 두 팀의 모든 부는 모두 한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평지 선호팀의 장거리부와 단거리부의 회원수가 같습니다. 만약에 이 수가 X라고 하면 이 수도 X라는 뜻이죠. 산악 선호팀은 단거리부가 장거리부보다 회원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더 많대요. 자,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조건. 산악 선호팀의 장거리 회원수는 장거리 회원수요. 장거리 회원수는 평지 선호팀의 장거리 회원수의 절반 이하이다. 자, 이걸 Y라고 해볼까요? Y가 어떻다고요? Y가 평지 선호팀의 장거리가 지금 X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의 절반 이하이다. 그러니까 Y는 뭐보다 작다고요? 2분의 1 X보다도 작거나 같다죠. 뭐 가장 크면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을 볼까요? 산악 선호팀의 단거리 회원수는 평지 선호팀의 단거리부 회원수와 같다. 요거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X라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X는 얼마란 소리죠? 42명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지금 가능한 인원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 y는 2분의 1 x, 제일 크면 2분의 1 x니까요, 최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y 값에다. 그러면 3x 플러스 2분의 1 x는 42, 그러니까 2분의 7x는 42, 6이니까 x는 12가 되네요. 그러니까 12, 12, 12, 그리고 여기가 6명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딱 42명이죠. 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지만 일종의 방정식이 지금 나오는 경우에요. 근데 방정식이 수리 때처럼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방정식 플러스 부등식입니다. 조건 하나가,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나왔는데 식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럴 때는 y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풀고 나서 그것보다 적은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예, 지문이 굉장히 길군요. 다음 글을 통해서 마을 A, B, C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A, B, C가 함께 사용할 어떤 수리시설이요, 뭐 저수지 같은 것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총 15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예, 두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A와 B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에는 12억. 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A, B, C 세 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5억이 들고요. A와 B만 쓸 수 있는 걸 만들면 12억. 예, 그리고 B와 C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B와 C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만들면 또 10억이 들고요. A와 C만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것은 11억 원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 한 마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에는 8억 원이 듭니다. A만 따로 할 수 있는 거면 8, B도 8, C도 8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여러분 보시면 따로따로 지으면 8억인데 어때요? 셋이 같이 지으면 5억씩만 내도 되죠. 5억씩만 내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리시설 건설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C는 어때요? C는 웬만하면 돈이 적게 들죠. 근데 또 A는 좀 항상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A는 좀 많이 드는 편이고, 그렇다면 C 입장에서는 뭐 A가 너 이익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가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15억 원을 세 마을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서 비용 분담 원칙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의 두 원칙 중 하나를 채택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합의를 안 봤지만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어떤 원칙을 따를 것인지는 지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보시면 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한 마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 마을만을 위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 Y보다 적어야 하며, 그 차이는 어느 마을에 대해서나
같아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모르니까 각자 내야 될 돈이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8이 든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8이었는데 지금 이게 A예요. 그러니까 8-A, 이게 지금 A가 이득 보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면 것으로서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마을마다 다 똑같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뭐 A, B, C는 같다는 얘기죠. A, B, C 같으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A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C는 약간 기분이 좀 나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원칙 1이고요. 원칙 2는 이 두 번째 걸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두 마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합, 이것은 그 두 마을을 위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적어야 하며 그 차이는 어느 두 마을에 대해서나 같아야 한다. 만약에 여기 A, B 짓는 거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돈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A 플러스 B인데 원래는 12억 들었잖아요. 여기 얼마, 이 차이가 모두 같아야 된대요. 뭐 그냥 같으니까 X라고 넣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BC를 보시면 10에서 A 플러스 B, 죄송합니다. B 플러스 C죠. 그러니까 즉 둘이서 짝지어서 지었을 때보다 그 내는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쭉 다 더하면 33은 2배의 33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X 이렇게 나오죠. 이게 15니까 33에서 30 빼는 거고 3은 3X, 즉 X는 1이 되네요. 1. 그럼 얼마씩 내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습니까? A하고 B하고 더해서 얼마요? 11을 만드는 것이고, B하고 C하고 더해서 9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A하고 C하고 더해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 5, 4 암산으로도 가능하겠네요. A가 6, B가 5, C가 4 이렇게 내는군요. 이렇게 내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C의 2장이면 뭐 같이 나눠서 냅시다 뭐 이러고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네. 그래서 아마 5억씩 부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가면 이렇게 6억, 5억, 4억 이렇게 나눠서 오겠죠. 자, 다 알았으니까 이제 원칙 1 대신 원칙 2가 적용되면 B가 부담할 내용이 늘어난다. B는 그냥 계속 5억이었어요. 원칙 1 대신 원칙 2가 적용되면 A가 부담할 비용이 줄어든다. 아니 5에서 6으로 늘어나는 거죠. 원칙 2가 적용되면 C가 A나 B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죠. C하고 A하고 B는 6하고 5인데 자기는 4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 원칙 1이 적용되면 A가 B나 C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다 똑같이 5씩 내기로 한 거죠.
원칙 1대시 원칙 2가 적용되어도 시가 부담할 비용은 변함없다. 원래 5를 낼 뻔했는데 4로 줄었죠. 예,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물론 약간 좀 암산이나 생각을 빨리 해서 수학적인 사고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안 풀리면, 만약에 이게 계산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였다면 아마 암산을 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식으로 만드는 거야.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미지수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놓고서 미지수를 놓고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실패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16번에 대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는 법조항이 나왔습니다. 법조항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법률 규정에서 밑줄 친 두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예, 지금 밑줄을 보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을 하고 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는구나. 그럼 누가 손해를 배상하지? 라고 보니까 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냐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법을 위반하거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뭐 무시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 손해를 갖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전 항해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러니까 이사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일 때라면, 예,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무섭네요. 세 번째,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력이 없는 자는, 예, 찬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 그런 내용이 의사록에 회의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어떤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회의 진행할 때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제청하느냐, 또 사람이 많으면 삼청하느냐, 뭐 동의하느냐, 그래서 동의서부터 제청, 삼청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제안한 안건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안건이 아니라 이것은 뭐 의견이었었겠죠. 안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죠.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 의견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회의를 하죠. 회의를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지만 선생님들이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가르쳐주지 않은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이 의결이 돼버렸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손해가 났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회사에 책임을 지셔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의 2항과 3항을 같이 준용한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항, 3항도. 여기 2, 3이 그대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쪽 보십시다.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 지금 이 두 개는 이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업무 집행 지시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라고 본다. 지금 이사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사뿐만 아니라 집행한 사람들, 지시하거나 뭐 집행한 업무에 관해서 책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얘도 이사와 같이 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이사는 아닌데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닌데도 이사한테 업무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닌데도 뭐 명함이나 이런데 마치 이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렇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부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나 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이 규정하여 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회사에서 법령에 위반한 이사 A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참석했으나 추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갑 회사의 이사 B.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사 A가 잘못을 했는데 이 이사 A가 이런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이사의 책임이 막중하군요. 니은 이사회에서 법정 한도를 넘은 사채를 발행한 갑 회사의 최대 주주. 이 사람은 최대 주주라는 것은 지금 아직 직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이 좀 싸워봐야 되겠네요. 법정에서. 지금 현재 법률로 봐서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디귿 갑 회사의 이사인 이에게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지시한 영향력 있는 지배주주. 영향력 있는 사람은 또 책임이 있다 그랬죠. 갑 회사의 상무라는 직책이
이사와 실제로 동등한 정도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법령에 저촉되는 거래를 한 갑회사의 상무인데 보통 상무는 상무이사 뭐 이렇게 되는데 상무란 직책 갖고 있지만 이사와는 동등한 정도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도 있는 척하면서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갑회사의 평사원이면서 갑회사의 명령에 어긋난 업무를 집행한 을회사의 이사인 H. 지금 잘못된 데는 갑이죠. 근데 얘는 갑에서는 평사원이고 을에서는 이사인데요. 예. 을이랑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당황해서 맞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평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뭐 경영학이나 법률 그런 관련된 상법에 관련된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참과 거짓을 바르게 판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말은 거짓이다. 이런 말은 참이다. 이런 말은 거짓이다. 이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고등학교 때 다 이야기했겠지만 먼저 보기부터 보고 그리고 지문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만 그래도 지문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한번 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경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승경도는 벼슬살이하는 도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직 체계를 기본 내용으로 종이 말판 위에 누가 가장 먼저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퇴관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다. 윷놀이 비슷한 거네요. 예, 놀이네요, 놀이. 윷놀이 비슷하게 관직을 하나씩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이 나가는 거겠죠. 윷놀이도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 승경도라는 놀이 초기에는 정육면체의 나무 막대인 윷목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정육면체인 뭐 이렇게 생겼나요? 예. 나무 막대를 진행하였으나 그 방법이 변천하여 현재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생겨진 오각기둥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연필까지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긴 것을 번호를 써가지고 이런 윷목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윷목을 굴려가지고 그러면 1부터 5까지 나온 숫자를 선택을 하겠네요. 윷목을 굴러서 나온 수대로 말을 이동하여 최종점인 봉조하에 도착해 먼저 퇴근한 사람이 승리한다. 퇴근 게임이네요. 원래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기던 놀이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월에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도 윷놀이도 정월에 가장 많이 하죠. 성현의 용제총화에 따르면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라는 책에 따르면 승가에 성불도가 있으니 그 불교에 보면 성불도라는 게 있대요. 지옥으로부터 대각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제천 체계가 무려 수십여 초여 윷목 육면에 나무 아미탑을 6자를 써서 던짐을 따라 옮기며 혹은 올라가고 혹 내려가서 승부를 정한다. 예, 그러니까 승경도 비슷한 성불도가 있는데 성불도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승 하륜이 승경도를 만든 사람은 하륜이네요. 예, 승경도를 만들어 구품으로부터 일품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등급이죠. 이르기까지 관직에 차례가 있어 윤목 육면에 덕, 재, 근, 감, 연, 빈의 6자를 써서 덕과 재면 올라가고 연과 빈이면 그만두되 마치 벼슬 길과 같았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경도는 하륜이 불교에서 행했던 성불도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의 관직 체계를 반영해 만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 성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승경도의 그 유래를 생각했냐면 불교에서 나오는 성불도라는 게임, 성불도라는 놀이에서 비슷하게 따라 한 것이다. 하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한편 이 유언은 이마필기에서 승경도의 기원이 당대 중국에서 시작된 투자 성격에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성현 말고 다른 사람 이 유언은 투자 성격이라는 그런 놀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유래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경도의 유래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알아듣고요. 자, 보통 글을 쓰면 이제 승경도가 무엇인지, 승경도의 유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승경도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승경도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승경도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권필은 승경도가 운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운이죠. 운 이렇게 던져서 1, 2, 3, 4, 5 나오는 대로 가는 거니까 운이죠. 당연히 승부에 따라 현명함과 우둔함을 가르는 것이죠.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승경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지나치게 엄숙하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지나친 엄숙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놀이는 놀이죠. 뭐 그리고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승경도를 아이들의 정신을 소모하고 뜻을 어지럽히며 공부를 해치고 품행을 망치며 경쟁을 조장하고 사기를 기르는 놀이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공부해서 벼슬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거 굴려가지고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했군요. 자,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25개 지역 가운데 132개 지역에서 승경도를 하였는데 거의 절반 이상에서 승경도를 했네요. 그 가운데 70개 지역에서 정월에 집중적으로 승경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제도의 폐지와 함께 관직 체계가 재편되며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과거 제도가 없어지면서 놀이 내용이 현실감이 떨어졌군요.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 재밌네요. 현실감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과거 제도는 약간 좀 복불복이었다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끈하고 그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요? 어쨌든 자, 이제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경도가 만들어져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면 그 시대는 관직 체계가 완성되어 일반에 알려진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관직 체계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요즘 뭐 검사의 그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 밑이고 뭐 그 밑에 부부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게임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 게임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경도에 대한 이덕무의 평가는 당시 승경도가 상당히 유행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어디서 그랬죠? 아이들의 정신을 소모하고 뭐 사기를 기른 놀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승경도를 하기 위해서 윤목이 없는 경우 윷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건 좀 말이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자의적인 것인데, 번호를 뭘 구한다 그랬죠? 1, 2, 3, 4, 5를 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윷놀이도 도, 개, 걸, 윷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한 가지 빼먹은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 오각형의 그 것을 던지게 되면 1, 2, 3, 4, 5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죠. 근데 유수를 하면 독에 걸 윤모의 확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사실이라고 지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당장 항의를 하겠죠. 네. 1, 2, 3, 4, 5의 확률이 다른데, 그럼 이거랑 다른데 되냐 이러면서 항의하니까 이렇게 안 내겠지만, 뭐 NCSS는 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에 의하면 하륜이 승경도를 제작할 때 당대 중국의 성불도를 기초로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죠. 두 사람의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성불도를 기초했고 또 하나는 딴 걸 기초로 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5번 일제강점기 하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 정월에 집중적으로 승경도를 가지고 놀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 지금 아까 보니까 225개 지역 가운데서 70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225 중에서 70개면 예. 됐나요? 예. 3분의 1이 되나요? 이거 곱해보면 알죠? 37에 21 이렇게 곱해보면 되죠. 21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각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문제를 푸는 좀 복잡한 형태인데요. 그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를 포함한, 인수가 사람 이름이네요. 12명의 여행 동호회 회원들이 이번 여행을 위해 계획을 짜고 있는데, 차는 A, B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에 6명씩 탑승하면 됩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탈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알아서 타면 되지, 이거를 꼭 무슨 방법을 정해서 타야 되냐? 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타봅시다. 자, 동그란 시계 모양을 하고 테이블에서 각 시각의 위치의 위원들이 무작위로 앉는다. 예. 이때 인수는 12시 자리에 앉는다. 예. 자, 그리고 1부터 12까지의 번호가 쓰인 카드를 한 세트 준비한다. 우선 인수가 12장의 카드에서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지고, 그럼 인수가 1을 갖죠. 나머지 카드를 왼쪽 사람에게 전해준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은 사람은 나머지 카드에서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지고, 그럼 12겠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왼쪽 사람에게 전해준다. 그럼 다시 카드를 받은 사람은 나머지 카드에서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예, 2를 갖겠죠. 또 그 왼쪽에 앉은 사람은 남은 번호에서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지면서 11. 예,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가장 높은 거, 한 번은 가장 낮은 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번호를 가져가네요.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각자 카드를 가진 후에 마지막 카드를 받은 사람과 인수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 1번, 6번을 가진 사람은 A차에, 7번, 12번을 가진 사람은 B차에 타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가 이기는 경우에는 짝수를 가진 사람이 A차에, 홀수를 가진 사람이 B차에 타기로 하였을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한테 번호를 나눠준 다음에 낮은 번호 A, 높은 번호 B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짝수 A, 홀수 B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타게 될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번호를 갖고서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뒤에다 그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옆에다 그리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계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다 그랬죠. 시계 모양으로 돼서 사람들이 각 시계 있는 쪽에다 시간에 이렇게 랜덤하게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앉은 사람이 인수예요. 인수는 번호를 1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12번, 그 다음 사람이 2번,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갖고 12 다음에 이 사람이 11, 10, 9, 8, 7 이렇게 번호들을 갖고 있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16번을 가위바위보해서 인수가 이기면 짝수 A, 홀수 B, 아니면 이 7번이 이기면 낮은 번호 A, 높은 번호 B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것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항상 옳은 것.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것도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인수가 이길 경우 누구든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같은 차에 탈 수가 없다. 인수가 이기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짝수 A, 홀수 이렇게 짝수 홀수 나누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든 번호들이 어때요? 마주보는 경우는 다 짝수 홀수죠. 그러니까 같은 마주보는 사람하고 같은 차에 탈 수가 없는 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인수의 바로 양옆에 앉은 두 사람은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차에 탄다. 그럴까요? 7번부터 12번을 가진 사람이 같은 차에 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4시 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 사람하고 8시에 앉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인수와 같은 차에 탄다. 인수가 홀수죠.
예, 그리고 같이 낮은 번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은 차에 타는 것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시, 7시, 그 다음에 11시. 이 사람들은 항상 B차에 탄다. 예, 높은 번호이기도 하고 홀수를 가졌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예, 그래서 답은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림 그리고 나면 푸는 건 쉽네요. 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이렇게 미리 보고서 이렇게 그대로 그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거지, 처음에 저 이거 읽어보고 뭔 말인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일반 정식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짓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읽어서 거의 뭐 언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번이요. 다음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민호와 수지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달리는 상황을 나타낸 글이다. 수지가 반환점을 돌고 난 후에 민호와 마주쳤다고 했을 때 다음 보기에 항상 옳은 것은, 예, 수지가 더 먼저 앞서가고 있군요. 예, 수지가 더 먼저 가고 있고, 네, 민호가 뒤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환점을 돌고서 저기 오는 걸 본다 그러면은 얘가 뒤에 있다는 소리죠. 민호가 뒤에 있고 수지가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민호와 수지는 87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출발점에 출발해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빨리 돌아온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민호는 반환점에 도착하기 전 반대편에 오는 12명의 선수와 마주보며, 예, 내가 이렇게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환점 돌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예, 그 마주보며 지나친 다음에 자신의 앞에 있던 2명을 앞질렀어요. 앞지르고 또 8명과 마주쳤습니다. 2명을 앞질렀는데도. 근데 뭐 여기서 앞질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일단 제가 반환점을 돌기 전까지 총 20명이 자기보다 앞서서 반환점을 돌았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민호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때. 그런데 아까 요 안에 수지가 들어 있었죠. 수지가 민호를 봤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호는 몇 등입니까? 앞에 20명이 있으니까 21등이죠. 네, 21등입니다. 그리고 민호와 수지 사이에 수지는 더 앞서가고 있어요. 몇 등입니까? 수지는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15등이에요. 16, 17, 18, 19, 20 한번 세보도록 하세요. 5명의 선수가 있었다. 이 시점 이후 민호는 체력 부족으로 결승전에 도착하기까지 14명의 선수에게 뒤처졌으며, 그러니까 얘는 21등에서 몇 등으로 떨어졌다고요? 14명한테 제껴졌으니까 35등이 됐군요. 그리고 수지는 뒷심을 발휘해서 5명의 선수를 앞질렀어요. 그럼 몇 등이 됐습니까? 10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승에 도착했습니다. 어렵진 않군요. 민호가 반환점을 돌 때 수지의 순위는 16등이다. 아니죠, 15등이죠. 이게 아마 요 안에가 몇 명이냐, 요게 좀 사람들 헷갈릴까봐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반환점을 돌고 난 후 민호는 66명과 마주쳤다. 자기가 몇 번째로 돌았죠? 21등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87명 중에서 자기가 21등이니까 나머지 66명은 반환점을 돌고 난 다음에 봤겠죠.
민호가 마주친 사람의 수와 수지가 마주친 사람 수를 더하면 모두 172다. 예, 민호가 마주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민호가 마주친 사람 수. 예, 반환점을 돌기 전에 마주치기도 하고, 근데 반환점을 돌고 난 다음에 또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그러니까 자기 빼고는 다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86명 마주쳤겠죠. 반환점을 도는 경기니까요. 수지가 마주친 사람들도 86명. 그러니까 합쳐서 172명. 이것도 맞죠. 수지가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서 25명의 선수가 도착한 후에 민호가 도착했다. 10등하고 35등 사이에는 25등 차이가 있지만 함정이죠. 이 안에 몇 명 있어요?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의 선수가 도착한 후에 민호 도착했으니까 틀렸죠.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조크 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2등을 제쳤어요. 난 지금 몇 등일까요? 네, 2등이죠. 설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2등을 제쳤어. 1등이나 이러다가 답을 듣고서 반성하는 그런 문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